시인님이 나오셨습니다. 김성식 작가님과 북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자기 소개 우리 국장님들께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향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대학교는 익산 공강대학교를 나와서 한문 강사를 연퇴하고 있습니다. 시는 좀 늦게 배웠었습니다. 53세에 열심히 강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오늘 북토크와 기장도 하시고 선생님이 여기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작가님께 시집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 제목을 제가 보고 나서 시집 제목이 참 특이하다. 첫발간 시집이잖아요. 시집 제목이 동그랗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에 대한 소개. 어떤 시집인가 간단하게 좀 해주셔요. 드론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거든요. 첫 행입니다. 근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 원한 일, 이렇게 힘든 일을 잘 빠져나가야 해방이 있을 수 있고 일탈, 자유, 평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어서 물론 개인적인 지난한 일에 대한 바람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바람까지 담아서 그 시제로 그 시집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시집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라는 장르가 호흡이 짧고 또 제대로 등단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그런 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성진 작가님께서는 첫 번째 시집으로 2023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문학난 도서 보급사로 선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차주일 대표님께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 서정적인 시편도 있지만 관념적이고 난해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시편마다 제가 대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55편 모두가 30번 이상 대고를 했는데 되게 대고를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범원 또 대고하고 보통 편당 30번 이상 대고를 해서 그러한 노력들은 결과인가 아니면 잘 봐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인으로서 더 열심히 절차 탐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역시 시는 끊임없이 태고를 반복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라는 그 문학 장르는 소설하고 좀 달라서 호흡은 짧지만 일상적인 것들을 일상적이지 않게 그려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 스토리라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소설보다는 더 어렵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 소설, 희곡, 드라마가 있지만 특별히 시라는 그 장르에 진입하셨는지 그리고 시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버스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곳곳에 1,1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빼서 그걸 가지고 버스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렵고 지난한 일을 겪다 보니까 일기를 쓰게 되고 그 일기를 짧게 줄여서 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춘문예에 등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시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은 서정적인 시인들도 서정적인 시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볍게 보고 근데 서정적인 그 시집도 편편 아름답고 보기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시집을
좀 난해하고 이미지 시들을 계속 거듭해서 읽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보통 평론가들이 시인서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거듭 읽어보면 조금 독자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쉽게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에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 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 TV 화면으로 나온 잡지를 액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정한 시인의 사회, 그다음에 시인광장, 시산매, 액진 그 잡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가 굳이 시집을 사서 봐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액진 시 잡지를 매달 그게 나오거든요. 보통 신작시들이 6편 내지 7편 나오는데 그것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고 그건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검색만 하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액진 문장이고 액진 그 공정한 시인의 사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카페나 블로그도 좋은 데가 참 많이 있는데 강인한 시인이 하시는 푸른 시인 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선생님께서 3편씩 올리는데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찾아서 읽고 보고 이렇게 한번 필사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등단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우리 은사님이 이준섭 시인이셨거든요. 근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기행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첫 구절이 뭐였냐면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전리우는 나를 흔들어 깨운다였어요. 보통 엄마가 깨우고 오빠가 깨우고 언니가 깨운다는데 개구리가 깨운다는 것은 그거이 시다. 그래서 그럼 이거이 시인가? 그럼 나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살다가 평탄해서 이렇게 잊어먹고 살았는데 학원 사업이 쫄딱 망하고 또 집도 날아가고 그러고 나니까 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에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정은춘 시인이 지도를 하셨는데 저한테 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화에 걸렸다고 어떤 사람들은 시에 미쳤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에 빠지면 많이 몰입하거든요. 등산에 한 10년, 약초에 한 10년, 그러다가 이제 시에 지금 8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부족하니까 또 나이 들어서 시작했으니까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시를 등단하게 된 계기가 되고 시집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시를 접하게 됐고 독자들이 우리가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역시 시인이 되려면 작가가 되려면 어떤 일상이 비극적으로 이렇게 흘러야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잘 돼서 빵꾸 안 났으면 지금 사업가가 되셨거나 이렇게 선선한 삶을 사셨을 텐데 역시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되게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김성시 시인님을 독도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시뿐만 아니라 작가님께서 작품을 집필하시면서 시가 가수의 시가 성격이 제각각 달라요. 제가 이제 시인님 시집을 다 읽어봤는데 근데 특별하게 이 시집에서 나한테 영감을 준 어떤 시가 있었다. 한 편, 한두 편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이거는 에피소드는 아니고 슬픈 일인데요. 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병문안을 갔는데 가자마자 사람이 돌아가셔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진 씨가 병실의 기본이거든요. 금시가고 나올 겁니다. 그 시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초를 캤다고 했잖아요. 근데 충영이라는 약초가 있거든요. 충영이 뭐냐면 달의 열매가 있는데 달의 열매에 벌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의 열매가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어 써봐야겠다 하고 따러 갔는데 정읍에서 따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통 약초는 구중구포를 하거든요. 9번 찌고 9번 말려야 좋은 약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쪄갖고 말렸는데 그 속에 있는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있어야 이게 통풍이 특효약이 되는데 그래서 온 집안을 이렇게 막 갈고 다니더라고요. 벌레가. 근데 그 충영을 따갖고 와서 쓴 시가 바로 충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충영 그 열매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을 상속으로 이입을 시켜서 이제 쓴 시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아주 있습니다. 특별한 그 일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시인은 다양한 경험이 좋은 작품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시집을 내리시기 전까지 창작 작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작업실에서 묵묵히 직장인처럼 9시, 6시까지 일과 시간처럼 일을 하는 분도 있고 흔히 말해서 시가 영감으로 온다 그래서 영감 받아서 몰입해서 한 몇 분 만에 썼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 시인마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한 2시간 정도는 시를 읽어요. 인터넷, 보통 시집을 안 읽고 인터넷 엣진 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읽다가 보면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앞주에 쓴 시는 분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숫자 0을 썼는데 그런 꽂히는 단어가 있으면 쓰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집중해 쓰고 보통 집중하면 12시까지는 창작을 하는데 한 편 아니면 2편 정도는 쓸 수가 있었는데 7편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작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가 등산도 많이 해봤지 사업 실패도 해봤지 약초도 산삼도 캐봤지 또 다양한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보통 제 시집을 보면 시제가 엄청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정시를 쓰다가 등단 이후에 현대시를 배우고 싶어서 상상을 배웠거든요. 근데 상상 이미지에서 증폭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시로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한 현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시제가 다양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국유학과를 나왔잖아요. 보통 시집 속에 보면 한문도 이상 들어가요. 마블링 같은 경우는 장자에서 끌어와갖고 이렇게 이입을 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저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이 아주 특이한 작가님 분한테 산삼도 캐러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재밌는 말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김성주 시인님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여서 작품을 계속 진행하실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스트레스 해소법이 별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산책. 이게 옛날에 등산을 많이 해서 무릎이 아파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이제 이 질문지를 추프랑카 시인한테 말해주고 웃었는데 추프랑카 시인이 창피하게 트로트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음악이라고 하라. 근데 트로트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임영웅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근 노래, 통기타, 그리고 임재범 팬이어가지고 강주에 12월 24일 날 폭설이 엄청 왔잖아요. 그런데
남편 몰래 혼자 갔죠.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14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듣고 오빠라고도 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박창근, 임재범 그리고 가끔 임영웅 노래도 듣고 다양한 노래를 들으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시인은 다른 장르하고 달라서 특별한 존재다, 혹은 미친 자다, 견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일반인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일상들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실이나 그런 것을 남들보다 더 먼저 캐치하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램보 같은 사람은 견자의 시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사회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좌우 이념도 심하고 또 이제 무모한 일들이 최근에 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 사건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이슈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그거를 시로 써서 독자들에게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시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이렇게 보고 이건 아니다, 사회적 문제나 관심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으실까요? 저희 엄마가 작년 5월 8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갔는데 손발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동양의 문제나 그다음에 요즘 너무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자연 오염 같은 거. 제가 비닐을 되도록 안 쓰려고 검정 비닐을 안 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도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인으로서 사회적 참여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 항상 의식은 있는데 노력을 더 뒤따르게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인으로서 누구보다 사회의 아픔, 우리 일상에서 불거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깊이 감흥하고 또 그런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작품을 쓰고 계시고 쓰겠다는 그런 결의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첫 작품이잖아요, 첫 시집. 네. 동그랗게 나라에 빠져나갈을 통해서 작가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 혹은 이 시집을 보고 독자들이 어떤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혹시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굳이 큰 가치까지는 저도 시집 물론 되게 노력하고 퇴고하고 열심히 썼지만은 그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 것 같고요. 서정적인 시편들은 되게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논문 주제도 상상이었거든요. 상상에서 이미지가 파생되고 그 파생된 이미지가 증폭되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상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난해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라고 하면 흔히 서정시를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서정주, 윤동주만 있잖아요. 박목을 시인, 서정시인들을 대표하던 그런 주자들이 있었고, 최근에 20세기 이후 신서정, 미래파 등단한 이후에는 상문시가 김시영 이래로 이렇게 득세하면서 굉장히 서정시인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역시 시인으로서 한 사람 독자로서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건 저는 서정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작가님 굉장히 다작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번에 첫 작품부터 아주 기세 좋게 문학난도서본부에 선정되셨지만 23집 또 계획하고 계시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집필 예정 방향에 대한 23집은 언제 나옵니까? 이 집은 제가 내년에 윤석열 나이로는 58세인데
그 옛날 한국 나이로 내년에 애순이거든요. 그래서 애순 기념으로 그 페루 여행 한번 하고 싶고, 거기 꼭 한번 가고 싶고, 그리고 시집 한번 내고 싶고, 나를 위한 어떤 위로 같은 것으로 혼자만의 어떤 그 국내 여행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을 해서 시편은 많이 있는데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첫 시집이 된 거지 두 번째 시집까지 잘 뭐 좋겠으니까 노력은 대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공이산처럼 그 노력은 이제 제가 강주 시인들 중에서는 제일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예,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는 짧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빨리 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인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십 번의 태고를 거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매일매일 지난하고 힘든 시업을 날마다 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첫 시집이 선정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매일 뭔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타르코프스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명화 감독이 됐는지 한 가지 물을 매일 용지에 퍼붓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했을 뿐이다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시인으로서. 자, 그러면 오늘 김성희 시인님께서 말씀 중에 이미지, 상상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에서 상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실과 비현실, 아무튼 그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도 또한 그 꿈 속에서 몽상 속에서도 이미지는 항상 파생되고 증가하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포착하고 잡아서 내고 그걸 시로 쓸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겠죠. 근데 그 의식을 이제 보통 이미지 시들이 관념적으로 그리기 쉽잖아요. 가장 문제가 독자와 관계를 어렵지 않고 쉽게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이미지 시를 상상으로 해서 이미지 시를 쓰되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많은 관건이고 그리고 시집을 읽고 나서 여러 시인들이 하는 게 왜 이렇게 시가 기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짧게 쓰는 거, 이미지 시를 써도 좀 짧게 쓰는 거 그런 것이 가장 다음을 위해서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는 쉽게 저의 이미지는 전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시를 쓸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A가 Z가 되게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A가 B나 C가 되면 그는 누구나 쓰는 시지만 A가 Z가 되면 소나무가 자동차도 되고 자동차가 강물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그 상상력 그 상상 속에서 이미지 발현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발상을 하는 것 그런 생동감 있는 것 그런 것을 항상 저는 써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우리가 시인들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미지, 어떤 장면, 연상되는 것들을 가령 책상, 의자, 우리가 일반적인 책상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인님만의 경험과 어떤 감각, 교보작용을 통해서 전혀 책상의 다른 이미지를 발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새롭게 그려내고 그 이미지가 독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도 작가들마다 다르지만 시인님의 특별한 지난했던 삶, 또 수학의 복상 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고 또 생생한 경험 때문에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시집이 발간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들었고요. 더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시인님께서 그동안 시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작품 필사도 하고 또 매일 아침 좋은 시도 읽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특별하게 이 중에서 나한테 물론 많은 좋은 시집이 있고 많은 문학적 스승이 있었겠지만 이 시집 정말 나를 시인으로 이끄는 정말 좋은 시집이다. 우리 독자님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시집 한 2권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억지라고 아니면 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하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이 보니까 기억시 혹시 소피아로 오르는 시간? 아니 다양하게 다양한 시집. 예. 근데 저는 필사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손가락도 아프고 그 시간이면 시 한 편을 쓰더라고요. 아니 시 한 편을 쓰고 고치고 저는 필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면 저는 시를 쓰라고 직접 시를 쓰라고 남의 시 필사는 자기 시를 쓰라고 그게 그러고 싶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신가요?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아까 말한 정유천 시인님이 문학적 스승이시고 사사가 되셨고 그 이전에 뭐 문학소녀의 강인한 시인님을 스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강인한 시인님으로 그렇게 저한테 서정시 갖고는 안 된다고 상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한테 혹시 메일지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메일로 그 과제 갔는데 첫 그 주제가 피노키오 이렇게 코 길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걸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못 풀어서 한 달 만에 그 피노키오라는 시를 썼더니 이제는 뭐 마녀가 아니라 라푼젤 시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미술 뭐 허공이 떠다니는 그 피레네 성 있죠. 그 성을 주더니 그 다음에 음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상과 그 이미지의 결합을 이렇게 크게 도와주신 분이고, 그리고 언행이 항상 저한테도 항상 존칭을 써주시고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그 스승님이 계셔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시를 읽고 필사하고 시만 느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을 듣고 혹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듣고 그게 모티브가 돼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어떤 이미지가 연상돼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김성진 시인님 오늘날 그런 복합적인 예술 수업을 통해서 시인으로 거듭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김성진 시인님께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김성진 시인님의 시집 중에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꼭 시에 관련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굿즈 굉장히 가격도 고가입니다. 캠핑용 랜턴 음식이고요. 중간에 QR코드 그거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굿즈 선물을 드리니까 참석하신 김에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네, 저 모자 쓰신 선생님 그분 마이크 주셔요.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예, 저는 목포에 살고요. 김성신 시인님을 뵈서 저 비대면은 뵀는데 오늘 대면은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 사회자께서 많이 여쭤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목포에 오신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에 먼저 맞는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또 어쨌든 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좋으면 남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김성신 시인님께서 이 제목에 동그랗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것은 스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정민이나 또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그 제목이 나왔었는데 통 중에
만한 그것이 이제 후보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 시 제목을 동그랗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시 제목을 쓰면 그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각박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그 시집을 쓰게 됐고요. 목포는 제가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고려대학교에서 데모하다가 쫓겨가고 원광대학교를 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기 살아서 몇 번 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름답습니다. 네, 아주 개인적인 그 비유까지 들려주셔서 흥미진진하게 봤고요. 역시 시인은 일상의 생활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겪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중독하고 이미지와 상상된 좋은 시집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빠져나가야 알 수 있다는 시집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 북토크 아주 재미있고 성의 있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김성기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